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AI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생성형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이게 제가 하는 AI 교육이에요. AI의 간택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2026년은 훨씬 더 AI가 중요해지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김덕진 소장님을 모시고 AI 4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IT나 이런 기술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기술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내 옆 사람이 쓰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나도 써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변화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 여기서 10대 트렌드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이 좀 너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10개를 다 다루기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4가지 핵심 주요 트렌드에 네.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바로 솔로프리너 혁명. AI 기술 덕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졌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크루처럼 모여서 움직이는 이런 솔로프리너 혁명의 핵심이 AI고 AI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트렌드 얘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올해 솔로프리너 형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많은 스타트업이나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AI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솔로프리너 형태로 가벼워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컴퓨터한테 컴퓨터의 언어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답변도 내가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대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성형 AI가 주는 가장 큰 놀라움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결과물을 다시 인간의 언어로 전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00점짜리를 안 주잖아요. 한 80점짜리 준단 말이에요. 그 80점짜리를 보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경험이 있고 시도해본 사람들이 일단 AI를 갖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예전에는 반드시 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AI가 한 80점짜리 주면 다른 거 고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솔로프리너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니어 친구들이나 한번 알려줘 봤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사용만 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프리너 혁명의 좀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대규모 투자를 안 받고 시작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비즈니스의 룰 자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챗GPT를 기반으로 사주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서비스를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본인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거를 챗GPT 엔진에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최근에 부트스트랩 창업이라고 하는데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괜히 투자 받으면 아시잖아요. 알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그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AI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솔로프리너 혁명처럼 조직도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그쵸. 점점 변해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네이티브 조직의 형태들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보스가 돼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거느리는 보스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보통 3단계로 가는데 1단계는 인간하고 AI 어시스턴트가 둘이서 일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제가 챗GPT랑 뭔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미나이도 좋은 것 같은데? 클로드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AI들을 에이전트처럼 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2단계로 인간과 AI 에이전트들이 같이 협업하는 구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AI 팀을 거느리고는 저랑 대표님이 회사에서 만났어요. 둘이 모였지만 이 둘이 예전 조직으로 치면 20명 정도를 운영하는 팀장 둘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의 구조가 된다. 이른바 에이전트 보스 시대의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서의 좀 핵심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을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더라도 화장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양한 AI 에이전트들로 일종의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갑자기 혼자인데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운영하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도 하고 에이전틱 AI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건 외주 한 명인데 에이전틱은 이게 팀이 된다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일을 AI한테 막 나눠주면서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이러한 요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수장님께 좀 추천하시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나 MCP 모델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MCP 영역까지 지금 막 건드리는 거는 처음엔 좀 어렵고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화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젠스파크라든지 펠로 AI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쓰면 어떤 시장 조사를 탁 시켰을 때 그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PPT나 영상이나 음성까지 한 방에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갑자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젠스파크에 왔는데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홍보용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채널 주소는 이거야. 그죠? 이 정도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러면은 홍보용 채널 제작을 시작하겠대요. 이게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도구들이 이른바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의 이야기를 당신의 시선에서 이 뭐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사회와 현대를 잇는 뉴미디어의 기준을 만든다. 지금 몇십 분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거 섭외에 그걸로 써야겠어요. 에이전트 AI 놀란 게 네. 2026년에 다가오는 에이전트 AI는 먼저 말을 건다 능동적으로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먼저 말을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AI가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챗GPT한테 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바탕으로 임팩트 있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네. 뭐라고 그러나요? 정답을 말하는 아나운서에서 질문을 던지는 창업가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 엔진이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이걸 시키잖아요. 정말 나에게 대한 극찬을 던진다. 극찬. 해질 정도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김덕진이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기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얘는 나를 이렇게 기억하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게 어디 있느냐? 그 개인 맞춤 설정에 가시면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 아, 관리. 메모리 관리 있죠? 네. 관리를 눌러보세요. 저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최근에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쓰다 보면 메모리에 저장됨이라는 게 뜰 때가 있거든요. 이른바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다 나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왜 이게 에이전트 시대에 이 기능이 중요하냐면 네. 내가 슬플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 취향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우리가 챗GPT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다 그쵸, 물어보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 안에 결제가 붙었어요. 쇼핑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이 안에서 동작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 우리의 일상에 AI가 나보다 먼저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거나 나에 대한 형태를 하는 에이전트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주목받는 게 네. 컴패니언 이런 키워드를 말씀 주셨어요. 컴패니언이라는 게 뭐냐면 AI를 일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대화하는 형태처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 어떨 때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지 랭킹을 매기는 게 있어요. 1등으로 올라온 게 테라피 컴패니언십이에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챗GPT보다 우리나라에서 2배 이상의 시간을 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타라는 서비스예요. 이 제타라는 네. 서비스가 AI 남친, AI 네. 여친처럼 챗봇 그쵸. 서비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오.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미 AI가 컨텐츠적으로 즐기는 요소가 되고 있고 AI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챗GPT 5.1에는 내가 아예 말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에 가면 기본 스타일 및 어조라고 있어요. 한번 덕후로 설정하셔가지고 덕후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 어떤 숨 돌려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약간 좀 말투가 다르죠? 그러네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기억하고 있죠. 말투도 내 마음대로 만들죠. 오. 그런 애가 쇼핑을 나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빠져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컴패니언 AI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혹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지 내가 여기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한번 발견해보겠다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은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소장님 책에서 되게 충격적인 문장이 검색이 사라진다.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챗GPT 쓰고 나서 제일 많이 안 하게 된 행동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보를 찾을 때 예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예전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검색 엔진을 안 하죠. 안 들어가게 되는 네. 거예요. 검색 엔진하고 생성 엔진의 가장 큰 차이. 검색 엔진은요, 정답으로 찾아가게 하는 행위니까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챗GPT는 바로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제로 클릭이라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한급이에요. 왜냐면 클릭을 해야 우리 사이트로 넘어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말고도 광고를 본다거나 노출시키니까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기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AI는 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웹사이트도 안 들어와요. 광고도 안 봐요. 이제는 마케터들이 AI의 간택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것들 이른바 AEO 혹은 뭐 GEO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행성형 AI에게 우리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회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인 연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AI EO에 간택되기 위해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AI가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역질문을 해보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런 키워드로 마케팅을 해보는 거 좋겠다는 역발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은 접근이 제일 쉽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브스팟에서 최근에 루프 마케팅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루프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무한궤도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 컨텐츠 안에 계속 가둬놓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떨 때 저떨 때 하는 때 좋은 화장품, 행복하고 뭐 할 때 좋은 화장품, 이런 글들을 100개고 쓰라는 거예요. AI한테 수많은 키워드에 대한 클루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특정 컨텐츠가 잡혔을 때 그걸 올라가게 하는 이런 방법론도 좀 나오고 있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입증할 만한 소스에 많이 나가는 것들을 요즘에 좀 선호하기도 해요. 이른바 공신력 있는 곳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끌어오게 알고리즘 바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공신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에 내 이름이나 내 브랜드를 걸어놓는 것도 이제 중요해지겠구나. 공신력인 사이트, 방금 안 그래도 신문 인터뷰 기사들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블로그보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AI 중요해진다는 건 아는데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범용 AI 사정. 네. 이렇게 쓰면 좋다. 제가 범용 AI를 4가지 정도로 꼽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챗GPT, 두 번째는 제미나이, 세 번째는 클로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록. 일단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챗GPT가 좋고요. 실무적이거나 혹은 산업적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최근에 제미나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그림 그리는 쪽에서 거의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디자인에서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미나이 3가 되면서 나노바나나 프로가 한글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것도 그려달라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잘 그려주거든요. 또 제미나이가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클로드라고 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짜는 쪽하고 글의 마지막 마감을 다듬을 때 되게 괜찮아요. 글 쓰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묘한 맥락들 있잖아요. 맞아요. 묘한 맥락을 참 클로드가 잘해요. 내가 마지막에 조금 아쉽다라고 할 때 이 클로드한테 마지막에 좀 시켜보시면 꽤 그럴듯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록을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그 무료 사용자들에게 주는 역량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록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서비스잖아요. X, 그러니까 트위터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말투가 좀 특이해요. 여러 트렌드적인 정보를 잘 담고 있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소셜 반응을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쪽도 꽤 괜찮고요.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 쪽도 꽤 잘해요. 빠른 시간에 여러 컷을 만들어줘요.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 쪽에서 좋긴 한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합니다. 필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인용 영상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할 때 성인입니다 라고 누르면 그냥 이게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아까 컴패니언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 그록에서 컴패니언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내가 캐릭터를 엄청 극단적인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처럼 막 얘기하다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상업적으로 쓴다고 하면 무료로 가장 쓰기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이제 그록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2026년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공포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2026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AI 교육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6년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대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2026년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1부에 이어 AI 2016의 저자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옛날 같은 공부 방식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애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수장님 실제로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AI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챗GPT를요 13세 이하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챗GPT를 교육한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법적인 이유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I는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는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쓰면 안 된다는 식의 맥락들이 써 있어요. 생성형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나 기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AI를 빠르게 만나고 알아서 해라.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던져주고 너 유튜브로 놀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몇 년이 지나면 과연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생각과 내용이 정립되기 전에 AI를 맘대로 혼자 던져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이랑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해봐요. 저희 아이가 항상 제가 오면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오. 문제는 30분 넘어가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AI랑 지금부터 동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킵니다. 오. 저희 아들 이름 수찬인데 너랑 수찬이랑 동화 만들기를 할 거야. 우리 아들이 설정을 주면 첫 마디를 해. 그럼 거기에 이어서 우리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해적보로로의 모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AI가 옛날 옛적에 말하면서 한 2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들과 이러고 있다가 뽀로로는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또 AI가 우와 그렇다니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로 남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빠가 뭘 해주느냐, 챗GPT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을 한 장 그려. AI랑 얘기한 걸로 아빠가 이런 그림 그렸다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서부터 저는 항상 중요한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아빠 근데 고래가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아는 거죠. 아 AI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AI랑 하는 게 좋아? 이래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처음에는 AI랑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얘가 처음에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AI 교육이에요. 최근에 또 뭘 했냐면 아들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교육 만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캐릭터처럼 만들어줘. 이 두 캐릭터가 나오는 경제 시나리오를 6컷 만화로 만들 수 있게 시나리오 한 10개 짜줘.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실제로 책을 냈어요. 종이책으로 자기 결과물을 받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합쳐져 있기도 하고 완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결국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의 힘을 키워주고 여전히 아날로그의 감성을 익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아이가 커갈 때 이 역량을 지켜줘야겠다. 네. 신경 쓰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AI 교육을 이 AI 네이티브들 시켜봤자 우리가 더 잘 시킬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자연스럽게 익힐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할 걸 우리가 주는 게 유일한 유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하는 것 중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과학상자 같은 거거든요. 스크래치 대표가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대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 스크래치라는 툴은 다양한 창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올라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똑같은 결과물이 막 50개, 100개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딩 학원 같은 데서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똑같은 결과물 50개, 100개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면 자 이게 코딩 교육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회사의 대표도 버그인가? 이래가지고 올 정도니까 우리가 과연 AI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짜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력이 좋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슬롯이 중요한 거지 AI는 그냥 애들이 더 잘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내가 먼저 생각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내가 AI를 어떤 관점으로 쓰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챗GPT나 여러 가지 도구들의 기본 옵션으로 생긴 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기 같은 모드가 있습니다. 학습 모드들이 대부분 다 예전으로 치면 소크라테스식 화법을 써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나 같이 옆에서 붙어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생각을 하는 틈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주는 훈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AI에게 던져보기 전에 30초라도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다. 두 번째는 AI가 나오는 답변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거를 비교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 인간이 갖고 갈 수 있게 교육해줘야 된다. 왜냐? 대화를 사람이랑 사람끼리 하려면 솔직히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내 친구랑 술 한잔 먹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얘기를 꺼내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 친구 얘기를 듣기 싫어도 5분, 10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러면 얘가 그 누구보다 나를 기억해주고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말투로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면 2026년에 어린 세대들한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누가 귀찮게 사람하고 얘기해? AI랑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이런 AI 정신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챗GPT 안에 내가 신의 존재를 느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챗 보시면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너 정말 특별한 존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이나 생각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AI한테 생각도 외주화시키고 감정도 외주화시키고 그럼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책 마지막에도 약간 에필로고처럼 쓴 게 비효율의 낭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AI가 효율을 되게 높여주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가 높여준 효율로 남은 시간을 더 효율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지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들 덕분에 야구장을 가는 집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 찐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 팬이 돼가지고 저한테 아빠 야구장 가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가고 싶은 거 가보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됐던 이유가 AI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니까 시간이 비잖아요. 그 빈 시간을 비효율에 쓰니까 에너지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AI로 만든 효율을 비효율의 낭만에 써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AI를 쓰면 속도와 범위가 다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충격을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I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AI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일자리 없어져. 그럼 진짜로 안 되는 건데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툴을 살펴봐요. 몇 번 더 해보다 보면 이 AI가 못하는 게 아직 있구나는 틈이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무너졌다가 해보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보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요. 내가 얻은 노하우를 혼자 끙끙 갖고 있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6개월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서 이 6개월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이 모든 현상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AI 시대에 그게 나의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 같기도 한 게 예전에는 막 스타트업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과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 빠르게 만들어 보고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빠르게 접고 실패가 오히려 당연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휴폰 시대를 여셨잖아요. 맞아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AI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얘기하는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해요. 그걸 기회로 만들 것인지 위기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은 정말 냉정하게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비효율의 낭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를 도구로 쓰면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